안녕하세요. 재무심리 MGP에서 진단과 이해를 강의할 신성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돈에 대한 심리 진단하고 나서 나를 이해하고 부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경제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 나름대로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상태. 제가 왜 부자 얘기를 하지 않고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하냐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내가 100억을 모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200억짜리 밑에 가면 또 가난한 느낌이 들고 이렇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그게 배당이 됐든 이자가 됐든 나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 계속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고 있는 수 있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어떤 도전을 통해서 이 상태는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어떻게 만들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례를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의 심리학이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에 보면 로널드 리드 할아버지와 리처드 포스콘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서문에 나오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와 가난을 결정하는 게 뭘까? 라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로널드 리드 할아버지는 25년간 자동차 수리공을 했고 17년간 백화점 청소부로 일했고 92세 사망했습니다. 리처드 포스커는 하버드를 졸업했고 메릴린치에서 중역을 연임했고 40세 이하 40인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선정될 정도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100억에 가까운 유산을 남겼고 한 사람은 금융위기에 파산했습니다. 누가 유산을 남겼고 누가 파산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부자라고 하면 학벌이 좋고 인맥이 좋고 직업이 좋고 금융지식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모건 하우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돈에 대한 심리와 태도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잠깐 로알레리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할아버지는 25년간 자동차 수리공을 했고 17년간 백화점 청소부를 했는데 어떻게 100억이나 되는 유산을 남겼을까? 리처드 퍼스커는 왜 파산했을까? 라는 것이죠. 로널드 힐 할아버지가 유명해진 이유는 뭐 미국에서 100억 이상 유산 남기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건데 왜 유명해졌냐면 이분이 그 800만 불 가까이 유산을 남겼는데 그중에 600만 불을 자신이 다니고 있던 도서관과 병원에 기부를 했거든.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기부가 들어오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지? 막 찾아봤겠죠. 그 찾아보니까 자동차 수리공과 백화점 청소부를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100억이나 이 넘는 돈, 지금으로 환율로 따지면 100억이 넘죠? 유산을 남겼을까? 찾아보니까, 주변 사람들 막 탐문을 해보니까, 그 할아버지 그렇게 부자 아닌데요? 그럴 리가요?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해서 다양한 언론들과 기자들이 탐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건 하우젤이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널드 리드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다. 그렇죠?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더 잘 설계했던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뉴스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 돈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들 생각해 보시면 그 부자들이 전부 다 학벌 순으로 부자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의 세계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별다른 비밀은 없었다는 거죠. 리더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유산을 물려받은 적도 없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검소하게 살았고 우량 주식에 투자했다. 끝.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검소하게 살고
남은 돈은 우량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기다렸다. 그게 전부다. 그리고 청소부는 독재가 되었다. 어, 우리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건하우젤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로알드 리더는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인내했고, 리치트 포스코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파산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금융 지식이나 경력이 아니라 돈에 대한 심리와 태도에 있다. 내가 돈에 대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재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재무 행동이 그 사람의 재무 상태, 얼마나 자산이 있는데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모건 하우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돈에 대한 심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걸 머니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돈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한 인식의 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창틀 같은 그런 틀 아니면 사진틀 같은 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딱 붙여져 있는 거죠. 그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외부를 바라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외부를 바라보는 틀이 있는데 특히 돈에 관련된 그 틀을 머니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인도에서 내려온 우화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를 통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맨 앞에 있는 장님이 상아를 만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코끼리는 딱딱해, 차가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뾰족해 이렇게 얘기할까. 맨 뒤에 꼬리를 만진 장님한테 가서 코끼리 어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길쭉해, 털 달렸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뒷다리를 만진 장님한테 가서 코끼리 어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둥 같아, 두꺼워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세 사람이 모여서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은 딱딱해, 한 사람은 부드럽고 털 달렸어, 한 사람은 기둥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만져봤다니까. 내가 만져봤는데 왜 너 딴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 장님들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심각한 논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가족들끼리 뭐 부닥거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틀린 얘기 가지고 싸울까요? 맞는 얘기 가지고 싸울까요? 우리는 다 맞는 얘기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그게 맞다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받아들이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코끼리를 잘 이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코도 있고, 상아도 있고, 꼬리도 있고, 큰 나무 같은 다리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알 때 코끼리를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아가 있다는 걸 알면 보석함을 만들 수도 있고, 덩치 큰 다리가 있다는 걸 알면 전쟁에 활용할 수도 있고, 코를 알면 무거운 걸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경험한 것을 벗어날 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돈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나름대로 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그 프레임을 내가 알 때 내가 어떤 한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어, 돈에 대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머니프레임, 재무심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충분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자식들 키우는데도 힘들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주식 투자는 위험해.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 된 사람은 있지만 주식 투자에 부자 된 사람은 못 봤어. 이것도 어떤 사람의 경험들 속에서 자기 주변에 부자 된 사람은 다 부동산 주식 투자에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좀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결국은 폭망하더라.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 사람의 경험 속에서는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은 전부 주식 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들 속에서 어,
내가 마음이 탁 가는 이야기가 있나요?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만이 내일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이게 참 좋은 얘기죠. 하지만 오늘의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프레임과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우리가 돈에 대한 재무 행동들을 알게 되고 그 행동의 결과인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 꼭 제대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한 프레임과 심리가 작동하는 돈의 영역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냐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걸 구분하고 정리하고 쪼개고 이럴 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구체화되거든요. 저 사람은 돈 문제가 심각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기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쓰기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리기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키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늘 수입이 문제인 사람이 있고요. 돈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인 사람이 있고 투자해서 늘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 한 것이 문제인 게 있습니다. 내 문제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벌기가 문제인 사람은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벌기가 문제인데 아껴 쓰는 거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내 문제가 어딘지를 아는 것. 그게 우리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라고 하는 건 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영역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진단을 해보면 어디에 문제가 드러날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역이 균형을 잡고 문제 해결이 문제가 없을 때 어떻게 내 자산이 불어날 수 있을지를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로널드 리드 할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서 그렇게 100억을 남길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구별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워서 중간값을 딱 자르면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 정도 벌고 400만 원 정도를 쓰고 1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가장 일반적인 평균화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전부 평균을 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습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단순하게 해가지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100만 원씩이 저축하는 돈을 안전한 은행에 3%씩 저축하면 이 돈은 1억 4천, 3억 2천, 5억 8천, 9억 2천 이렇게 풀어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개인이 금융자산을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금융자산 10억 넘는 사람이 1%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9억, 10억 정도는 괜찮은데 40년 뒤에 10억은 어떨까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 얘기를 하고 자산 얘기를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9억 2천 10억 가까운 돈이 나중에 4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60 정도 됐을 때는 돈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날 거다. 이 정도 생각하면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죠. 1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3%씩 계속 이자나 수익만 받아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10억에 3%면 얼마죠? 3천만 원. 그럼 한 달이면 250만 원이죠. 가치가 4분의 1 토막 난다라고 하면 한 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는 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조금 더 벌자.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돈을 조금 더 벌자. 그 다음에 400만 원 쓰는 걸 조금 아껴가지고 저축액을 2배로 늘리자. 그러면 18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이 18억 5천을 3%로 냐면 5천 몇백만 원 정도 될 거고 6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그 500만 원 4분의 1 토막이면 아까 얘기한 돈의 2배.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 정도도 우리가 지금 가치로 120만 원, 130만 원 가지고 노후에 원하는 삶, 아니 기초적인 삶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변화를 시킬 게 뭐냐면 수익률을 좀 높여보자. 지금 6%, 제가 10% 수익률 얘기하는데 6%, 10% 수익률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낮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수익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니까 한번 보죠. 6%를 운영하면 40년 뒤에 40억 정도가 됩니다. 40억을 넣어놓고 6%씩 찾아 쓴다라고 하면 얼마죠? 2억 4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4분의 1 토막 나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500만 원이면 부부가 은퇴 생활을 아주 풍족하게 살진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를 운영한다면 이 돈이 4억, 15억, 40억, 127억 이렇게. 이렇게 로널드 할아버지는 100억을 만든 거일 수도 있겠죠. 10억 정도 수익률이면 127억이 되고요. 우리가 127억 은행에 넣어놓고 10%를 찾아 쓴다면 12억을 찾아 쓸 수 있고 한 달에 1억을 쓸 수 있습니다. 4분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2,500만 원 지금 가치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다고 할 때 갑자기 5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버는 걸로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힘듭니다. 내가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은 내가 이때까지 쌓은 경력과 경험과 인맥, 다양한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물들이 내 현재 내 소득이거든요. 이걸 갑자기 부자 될 거야 이러면서 1,000만 원 벌려고 달라들면 몸이 무리가 오든지 아니면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벌자.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원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나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할 거야. 이러면 조금 더 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여보자. 지출을 조금 줄이는 거. 쓸데없는 지출을 좀 줄여서 지출을 조금 줄이면 저축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단기간에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6% 10%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우리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벌고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불리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돈의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통해서 갑자기 사업이 커지면 그 돈이 우리의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돈을 어, 그냥 취하면 안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불려나가고 잘 관리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수익, 엄청난 소득을 벌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당기기 위해서 소득을 좀 더 벌어서 저축을 좀 더 늘린다는 것, 또 내지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권장할 만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러려고 승부를 걸다 보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돈에 대한 심리와 그 돈을 다루는 네 가지 역량을 우리가 키우면 경제적인 자유는 시간의 문제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진단을 해본 거죠. 여러분들이 진단해본 머니 GPS, MGPS 진단은 76문항으로 되어 있고 이게 특허 등록을 한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단 결과를 딱 보시면 두 가지를 진단합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 이 부분들을 진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네 가지 역량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경제적인 부가 어떻게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머니 타입이라는 게 뭐고 머니 파워라는 게 뭔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제 머니 타입입니다. 머니 타입 표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불안한 성직자 이렇게 나오고 레모니 타입이 관계 유형은 성직자고 그 다음에 행동 유형은 불안한 유형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이게 각각의 네 가지 영역에서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나의 돈에 대한 심리와 프레임을 진단한 네 가지 관점이 뭔지를 체크해 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냐.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이고 관계 중심적이냐, 개인 중심적이고 취향 중심적. 세 번째, 장기적이고 미래 중심적이냐, 단기적이고 현재 중심. 네 번째, 비관적이고 리스크 중심이냐, 낙관적이고 기회 중심이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내가 어떤 게 더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첫 번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이게 강도가 강한지. 어떤 경우는 4점, 5점, 4.5점 이거는 비슷비슷한 거죠. 우리 MBTI 진단을 해봐도 진단할 때마다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막 다르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비슷한 중간 균형을 잡힌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들이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유형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유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할 때 요 예를 듭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반응들이 이랬죠. 이 스마트폰이 기술 발달의 집약체로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능력을 키우고 소통하고 이런 데 엄청 도움이 되는 도구야.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이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야.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얘기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이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공부도 못하게 하고 소통도 막게 하고 가족들끼리 식사하면서도 애들이 이것만 보고 있고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이걸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했던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에 포스크를 집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 저 당연히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는 힘듭니다. 돈도 그렇다는 거죠. 돈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돈은 자유와 기회를 선물하고 돈이 없으면 행복한 인생도 만들기 힘들고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조금 더 과하게 되면 야, 돈이 된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건 이런 겁니다. 돈은 어렵고 복잡해. 나 잘 몰라.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게 많아. 돈 그러지 마, 제발. 돈이 늘 사고의 원인이야. 돈도 나다가 돈 들고 사람도 이러. 돈과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요. 둘 다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요소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요소에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 늘 돈에 관련된 선택들을 할 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 사람이 최고의 자산의 가치야.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이 최고지. 돈, 시간, 에너지를 나누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야. 돈을 쓸 때도, 돈을 벌 때도 늘 관계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나 이런 데 좀 흔들리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근데 또 한 유형들은 자기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고 멋지게 살는데 남 시선 신경 쓰지 마. 성공과 실패도 나의 책임이야. 내가 중요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강점이 있고 있던 사람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주변에 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약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약점도 사람.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또 뭔가 도움을 받을 사람보다 또 베풀 사람이 많으면 그 버든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강점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의 약점은 뭘까요? 개인 취향이 되게 강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관과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대로 일을 하고 그 원칙대로 돈을 쓰고 그 원칙대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면 좋은 관계를 맺기 힘들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회, 성공의 어떤 다양한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좋은 관계들 통해서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 원칙이 너무 뚜렷한 사람들한테는 좀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원칙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다양한 선택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사업가, 세일즈맨, 성직자, 예술가 이 네 가지 유형을 결정합니다. 사업, 사업가와 세일즈맨은 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성직자와 예술가는 돈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사람들. 이게 구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유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유형이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사업가와 성직자들이고요. 내 개인 중심적인 사람들, 취향 중심적인 사람들은 세일즈맨과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형들이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 중심의 사고들을 하고 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을 할 때 너무 돈 중심으로 해서 그 돈 외에 다른 가치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예술가들은 돈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경제적인 준비, 재무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사업가 성직자들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대신에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일즈맨과 예술가들은 자기 원칙이 중요한 반면에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을 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이다는 것을 낙인 찍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란 것들, 성향들 때문에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지? 잘 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성직자와 예술가들은 내가 돈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가 준비가 안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 캐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술가들은 내 원칙이나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힘이 제일 강한 유형은 누굴까요? 그래서 돈을 끌어들이는 힘이 제일 강한 유형은 사업가들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들이 좋으니까 그 관계들과 함께 내 한계를 넘어서는 큰 성과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겠죠. 돈을 끌어들이는 힘이 가장 약한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돈을 끌어들이는 힘이 가장 약한 유형은 성직자 유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데다가 또 뭐가 있죠? 관계까지 중요시하다 보니까 너무 좀 휘둘리는 성향들이 있고 그래서 돈에 대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들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잘 결정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맨과 예술가는 자기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세일즈맨은 재무적인 돈 중심적인 원칙과 이런 게 강하게 작동할 수 있고요. 예술가들은 자기 취향이나 삶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들이 강하게 작동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이 관계 유형들을 여러분들과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들 다그 진단하신 결과들을 다시 보실 수 있는데 moneyframe.co.kr에 들어가서 다시 보기 해가지고 그 코드를 다시 누르시면 다시 보기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사업가인 분들은 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다. 근데 여기 보면 강점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주위의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한다. 그래 이게 내 것 같아. 근데 투자에 적극적이 이렇지는 않은데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이지만 그 강도가 강하면 이 얘기들이 전부 내 얘기 같고 강도가 좀 약하면 맞는 것도 있고 이건 나하고 좀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 신경 쓸 필요 없고 나한테 맞는 얘기 하는 부분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사람들 챙기다가 경제적인 손해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런 경우가 있지. 이걸 내가 알면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 챙기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또 그런 챙기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좀 더 조심하실 수 있겠죠. 자신보다 남들을 챙기느라 지출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가들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세일즈맨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선을 넘기도 하지만 큰 성공을 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정보와 협력이 필요한 일에는 성과를 내지 못한 스타일이고 이기적인 선택이 나쁜 길로 돌아오게 된다.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원칙과 기준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뭔지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 성직자들은 일의 가치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동체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죠.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베풀어야 될 사람이 많고 주위 사람들 챙기는 것에 비해 자신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못한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너무 좋은 사람 취급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집에 들어오면 어, 너무 밖에만 챙기고 가정은 잘 챙기지 않는 요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성직자 유형이고요. 예술가 유형은 현실적 재무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다양한 갑작스러운 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너무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결정들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들이 좀 나타납니다.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내 유형을 가지고 나의 재무 행동들, 나한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가 있을까? 또 내지는 내가 사업을 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결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관점을 보면요. 우리가 돈과 관련된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사람은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승부를 걸면 탈이 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참아야 돼.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면서 미래의 큰 성공을 이뤄 나갈 거야.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롱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현재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욜로 방식의 투자, 욜로 방식의 삶,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 좋고 나쁘고 선악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 야,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데 오늘 즐기면서 살아야지. 준비한다고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인생은 아직 어리석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자, 장기적인 사람들은 방향을 잘 잡고 장기적인 큰 성공을 얻기 위해서 현재를 좀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더 단련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큰 성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현재를 즐기거나 현재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쇼텀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집중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이 행복을 잘 누리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현재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좋은 측면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늘 지금 당장 성과가 나고 지금 당장 결과가 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트라블드와 옵티미스트입니다. 트라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가 되게 트라블드 워터라고 하면 되게 험한 바다 뭐 이런 거거든요. 세상은 늘 어렵고 힘들어. 질병이나 사고 이런 거 나면 어떡하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야, 보험이나 이런 거 노후 준비, 뭐냐, 사건, 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들에 잘 대비하는 이런 거는 좀 과해도 돼. 지금 괜찮다고 안심하면 안 돼. 새로운 것에 도전, 나는 그건 되게 위험해서 나랑 안 맞아. 이런 방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트러블, 리스크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옵티미스틱은 기회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괜찮을 거야. 큰일이야 있겠어? 야, 열심히 살다 보면 다 잘 될 거야. 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제가 이 그림을 발견하고 야,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코끼리와 원숭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주 박살이 나겠죠. 근데 세상에는 생각보다 곧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느낌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낙관주의의 또 다른 표현은 안전불감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 리스크 중심적인 사람들은 늘 이런 거죠. 내가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후회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 도전을 했었어야 돼. 내가 누가 하지 말라는 말 듣고 그걸 안 한 게 참 후회돼. 그러니까 리스크 중심적인 사람들 이런 후회들을 하게 되고요. 이 옵티미스트 기회 중심적인 사람 어떤 선택을 하냐 많이 하느냐면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돼. 그때 그 하지 말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던 사람들이 말을 들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도전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 거죠.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조금 유형으로 구분을 해보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유형. 그 다음에 꿈꾸고 비전이 있는 유형. 단기적인 사람들은 불안한 충동적인 유형, 낭만적이고 즉흥적인 유형. 그 다음에 리스크 중심적이고 삶이 되게 어렵다고 비관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신중한 불안한 유형이에요.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꿈꾸는 비전이 있는 낭만적인 즉흥적인 유형. 이런데 이 유형이 보면 여기 한 3 정도 나오고 불안한 유형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장기적인 게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들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장기적인 사람들, 꿈꾸는 유형이나 전략적인 사람들은 이 단기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현재에 집중하거나 현재 문제에 성과를 내거나 하는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단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준비를 못하고 있고 방향을 놓치게 될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러블 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비하고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나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나 나중에 미래의 성공 같은 부분들은 좀 약할 수 있고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옵티미스틱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보고 야 이걸 통해서 얼마나 큰 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되게 가는데 그걸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창업을 할 때 이 폰을 가지고 여러분들 멋진 창업을 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신중한 유형이나 불안한 유형들은 아니 그걸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비용도 높고 기술 개발 계속될 때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요. 꿈꾸는 유형들은 야 이걸 통해서 얼마나 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우리가 이 진단을 하는 이유는 마치 건강검진을 하는 것 또 내지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살이 쪘네? 지방이 어디가 많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혈압이 높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단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혈압이 높네 이제 운동해야지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정도는 마치 죽을 만큼도 아닌데 이러면서 안 하고 여전히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진단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내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졌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유형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리스크에 대해서 잘 대비되어 있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통상적으로 좀 신중하고 전략적인 유형들이 위기나 리스크를 체크해보고 그것에 잘 대비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리스크에 대해 제일 열려있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그 유형은 아마도 낭만적인, 즉흥적인 이 유형이 가장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유형을 보고 어떤 부분들을 보면 좋겠는데요. 똑같이 강점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강점과 리스크라는 거 보면서 이게 장기적인 가치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건 참 좋은 점이구나. 근데 기회보다 위기와 리스크 방치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에 좋은 기회를 와도 놓치고 난다. 맞아. 내가 이래서 옛날에 그때 그거 안 했지.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디에, 뭐죠, 그, 경쟁 컨테스트나 이런 데 도전을 안 했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비전 있는 유형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리스크에 둔감하고 소비 투자할 때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불안하고 충동적인 유형은
돈을 다할 때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받던 리스크에 대비하여 무리를 하지 않는데, 어, 막연한 적망보다 현재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면 재무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리스크는 미래에 대비하긴 하지만 불안을 피하는 성향 때문에 도리어 충동적인 결정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심해서 하다가 에이 모르겠어 이런 선택들을 가끔씩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낭만적인 유형은 어려움에 대책이 없는 경우 많고 작은 문제를 방치해서 큰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같이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 머니 타입은 뭐지? 그리고 머니 지표에서 진단으로 내가 알게 된 건 뭘까?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나의 약점이나 리스크는 뭐고 나는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꿈꾸는 사업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큰 리스크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낙관성입니다.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업을 벌립니다. 근데 사업을 벌리는데 리스크를 잘 못 보죠. 제 성향이. 그 리스크를 내가 낙관적인 그 꿈꾸는 사업가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리스크들이 막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제 스스로 인지한 것들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 나는 낙관적인 사람이고 꿈꾸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뭔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 라고 스스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꼼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짚어보고 이런 거 고민해봐라고 이런 거 체크해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걸 따라하면 좋겠죠. 난 너무 리스크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도전 같은 거 하기 싫어. 그리고 안 해왔어. 근데 아 지금 시성진의 사람 얘기하는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낙관적인 사람하고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왜? 나는 리스크에 먼저 눈이 가는 사람이니까. 또 내지는 이게 잘 됐을 때 어떤 큰 성과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내 타입을 꼼꼼하게 한 살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들의 문제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머니 타입이 있을까? 없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타입상에서 긍정적인 유형이라고 하면 돈을 끌어들이는 힘은 사업가들이 좀 더 리스크 잘 대비하는 건 신중한 유형이 좀 더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과 돈에 대한 관점들이 작용돼서 나타나는 게 머니 파워거든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버는 영역이 있고 투자하는 영역. 요거는 돈을 키우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영역이 있고 쓰는 영역. 이거는 관리하는 영역. 이 네 가지 영역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것들만 보면 올인형이 있습니다. 이 올인형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잘 벌면 돼. 아껴 쓰면 돼. 야, 투자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생각해가지고는 균형적인 재무 구조를 만들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아까 우리 표를 본 것처럼 버는 역량이 없으면 투자할 돈이 없죠. 그럼 투자를 통해 자산을 키울 수 없습니다. 불리는 역량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벌고 아껴 쓰더라도 자산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벌고 잘 불리더라도 돈 관리를 못해서 숭숭숭 쎄 나가면 답이 없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케팅과 세일즈맨들이 많은데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함정형은 뭐냐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겁니다. 투자를 안 한다든지 아예 돈 관리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 대표적으로 세 번째 유형은 무관심형 또 내지는 무념형이라고 하는데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성공을 꿈꾸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NGO 단체들, 종교인들,
또 내지는 자기의 직업이나 이런 것이 아주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형 중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유형이 있다 그러면 내가 꿈은 크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구체적인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형은 실제로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서 이렇게 잘 굴러가겠죠. 이분은 재벌이냐? 그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분이죠. 은퇴한 교사로서 연금이 나오는데도 학생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도와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교사들 하면서 소득을 벌고 있고 필요하면 음,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돈 관리 잘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사업교사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기도 하는 이런 분이 그렇게 성장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꿈꾸는 거는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렇게 작은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키워나가야 되고 이분은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고 이분은 이 함정을 메꿔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풀어가겠죠.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내 역량을 키워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기, 불리기, 쓰기, 지키기라는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같이 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프레임이란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프레임을 여러분들 던져드리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벌기를 하세요. 투자를 잘 하려면 게으르게 불리세요.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쓰려면 후회 없이 쓰세요. 돈을 잘 지키려면 미리 계획적으로 지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고 각각의 네 가지 영역의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각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프레임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과 지식과 역량으로 나타나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벌기, 불리기, 쓰기, 지키기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진단을 왜 해봤냐면 목표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거.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돈에 대한 건강한 심리, 건강한 태도, 건강한 신념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타입을 진단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심리와 신념과 태도와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에 네 가지 영역으로 드러나는데 벌기, 불리기, 쓰기, 지키기 네 가지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이 잘 맞을 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경제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기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행복하게 벌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